다음은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국회를 보면 매일 싸운다. 저기는 앉으면 싸우는 곳이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간혹 아주 드물게 뭔가 진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만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영상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돌려치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들어가서 출소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복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피해자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와 별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과 장관이 뭔가 진지하게 토론처럼 하죠. 그러면서 의견을 교환하고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 그래서 좀 화제가 돼서 짧게 영상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저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회가 일 좀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이분은 나올 때마다 참 논란의 인물로 항상 많은 분들이 혀를 차시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시죠? 박영수 전 특검. 근데 휴대폰을 망치로 부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데 그냥 부숴버린 겁니다. 그냥. 자, 지금 앞서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심사 받으러 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 아닌가요? 망치로 휴대전화 부셨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이 11억 원 대여금 받을 때 뭐냐고.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설명을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됐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안합니다. 자, 송구하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질문 중에 그 휴대전화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망치로 휴대전화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해요. 보도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파악한 박영수 전 특검 증거인멸 정황이 뭐냐면요.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서 폐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게 2월 중순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의 압수수색. 그러면은 뭐예요?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냥. 휴대전화가 사실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무실에서 또 포맷 자료 정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서 폐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사실 정치권에서 앞서서는 어떤 분은 휴대전화를 미리 귀국하기 전에 버렸다 이런 분도 있고요. 비밀번호를 풀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휴대전화에서 참 예의가 많은데 이번엔 망치로 파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증거 인멸을 하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또 그것도 방어권 행사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던데 뭡니까? 증거 인멸입니까? 방어권 행사입니까? 이거는? 화풀이로 부수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증거 인멸은 원래 증거를 갖다가 없애거나 숨기거나 또는 고쳐야 돼요. 이게 증거 인멸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사건의 증거를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죄는 안 되지만 행위 자체는 증거 인멸이에요. 그런데 방어권 행사는 뭐냐면 예컨대 이 인멸하지 않고 이걸 주지 않는 거예요. 제공하지 않는 거. 이건 이제 방어권 행사로 저희가 보통 치부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망치로 부수게 되면 섣불리 부수면 저건 그대로 다 복원이 됩니다. 포렌식 뜨게 되면. 그런데 메인보드를 완전히 잘게 부수면 칩이 있는 메인보드 있어요. 회로가 있는. 그 메인보드를 잘게 부수면 그게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어떤 형태로 어떻게 부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잘게 부숴서 그에 따르면 아는 분이 이 복원 여부에 대해서 이미 사전 지식이 있는 분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디다 버리고 그냥 아니라 아예 그냥 잘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다 그냥.
그렇죠. 원래 그 휴대전화 망치를 몇 번 때려서는 그거 다 복원됩니다. 그럼 이거는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부수거나 인멸 없앤 거예요. 인멸이죠. 그다음에 버리거나 예. 이거는 이제 은닉한 거죠. 요건 다 증거 인멸 행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건 또 왜냐하면 다른 물리적으로 그 안에 정보에 손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그 케이스에 손댄 것도 아니기 그대로 때문에 둔 거다 그냥. 그렇죠. 어디다 숨긴 것도 아니고 제공은 하되 그걸 풀 수 있는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은 것은 뭐 사법방해죄 도입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만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증거인멸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갖다 버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은닉이죠. 그건 은닉으로 되는 물론 거고. 근데 이제 그 해당 단말기 내에 예. 해당 정보가 증거가 있을 법한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거가 있을 법한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렸다고 해서 이걸 증거인멸 행위로 보게 되면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해당 예. 정보가 있을 것 같은 개연성이 있는 그 해당 정보를 갖다 부수거나 예. 버리거나 위변조할 경우 이게 증거인멸 행위죠. 자, 이번엔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 국정농단 수사했던 특검 아닙니까? 박영수 전 특검은. 그런데 특검이 자신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쉈다. 이거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뭐 법조인이 매우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박영수 특검에게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알았다면 빨리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과거에 그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뭐 공소시효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소환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검찰이 빨리 이 부분을 대응했다면 저는 이런 일들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명징한 증거 인멸의 사례가 없다면 좀 예. 비무적 수사가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소위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밝혀야 되는 거죠. 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돼서 예. 이때 시드머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가장 기원인데 이 대출을 알선한 조 모 씨의 변호인이 소위 박영수 특검이었고 이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라는 망치로 때렸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원에서 아마 뭐 오늘 중에 아니면 오늘 새벽이나 결정이 예.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정에 따라서 뭐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핵심적인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의 실체들을 명백히 밝히는 거다. 그리고 너무 수사를 지금까지 너무 지연해 왔다.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용찬 변호사.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속 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어떤 게 보입니까? 일단 영장 청구 내용은 이전에 청구됐던 거 있잖아요. 예. 예컨대 2014년도 15년도에 이분이 우리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었던 거죠.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 그다음에 감사위원까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예컨대 우리은행에 투자하는 시행사를 구성하는 거기에 우리은행을 끼워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 행사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돈을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대출요양서 1,500억 원짜리 대출요양서 주고 또 돈을 줄여받기로 했다. 50억 원. 이런 거 하고 실제 5억 원을 또 받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받아가는지 모르겠지만 5억 원의 흐름이 있어요. 5억 원이 본인을 거쳐서 김만배 씨한테 들어가거든요. 이 5억 원은 이제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협 선고할 때 3억 원이 또 누구로부터 본인한테 전달이 됐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예. 이건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의 흐름들을 볼 때 이분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출을 알선 등에 관여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자, 윤기찬 변호사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순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서현역이면은 이게 분당선 아닙니까? 분당선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무차별 흉기난동에서 부상자가 10명 이상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와 유사한 모습인지 어떤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상자 10명 이상이다. 역입니다. 이번에는요. 지하철역입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왔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지금 박영수 전 특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다면? 구체적인 내용 등이나 그 흉기의 종류 이런 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그 모방 범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저번에 신림동 같은 경우는 그냥 이유도 없고 그냥 세상 싫다 뭐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그때 나왔던 게. 그러니까 상대와의 관계 하에 범행 동기는 없었던 거죠. 예. 본인은 범행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보신 분들하고 직접적 연관이 그렇죠. 없는 상황. 그러니까 피해자와의 관계상 범행 동기가 없었던 것이고 본인은 나름대로 생활해가면서 범행 동기를 쌓아왔던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화풀이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인데 그래서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는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동기가 어찌 보면 범행 동기가 나중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도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그럼 본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점 등이 또 동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위험성 정도로 보면 묻지마 범죄가 사회에 대한 위험성은 훨씬 더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어떤 사회로부터 본인이 피해본 거인 양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들이 때로는 또 변론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위험한 그 어떤 범행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서울역이면 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데거든요. 사람들이 늘 많은 곳이잖아요. 퇴근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서현역이 굉장히 저 사람들이 이제 좁게 막 이동하고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서 이동할 텐데 10여 명이나 나왔으면 저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부상자가 10여 명, 10명 이상인데요. 일단 그냥 바람은요. 그냥 부상으로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로만 아주 가벼운 정도로만 끝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일단 흉기 난동, 무차별 지금 이런 속보 정도만 나오고 아직 구체적인 거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나오면 알려드릴 텐데 차지현 교수님. 네. 우리 사회가 아픈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림역에서의 그 사고 이후에 또 모방범죄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답습하려는 모습으로 이 인터넷에 뭐 글을 올렸다가 잡힌 청년의 그렇죠. 무슨 소식이 뭘 있잖아요. 하겠다라고 해서 잡힌 하겠다고 경우도 했는데 있어요. 아마도 뭐 지금 현재 뭐 이 상당히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병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사건이 조금 이 정도로만 이렇게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요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서현역 인근의 백화점으로 장소가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 서현역 인근의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그렇다면 백화점 1층의 로비 부분 뭐 이런 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부상자가 나왔다는 얘기. 이게 지금 속보가 조금씩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저렇게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저희가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게 예. 저희 법원 같은 데 들어가면 이 검색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백화점 출입구라든가 지하철 역사에 들어갈 때는 뭔가 약간 이 검색 탐지기 정도는 그렇죠. 뭔가 어쨌든 이 국가 입장에서는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비로 들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업체 측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검색대라도 도입해서 저 흉기난동 저런 것은 사실은 인명피해가 크고 또 중상 내지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이면은요 생각컨대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쇼핑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간다고. 일단 기다려봐야겠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좀 속보가 좀 조금씩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얘기하다 그냥 갑자기 지금 속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들어왔는데 윤기찬 변호사께 마무리로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뭡니까? 역시 증거인멸 이런 걸 좀 따져보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재 혐의로만 영장을 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기각이 되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을 추가했죠. 그런데 딸이 받은 것도 박영수 특검이 받은 것으로 치고 그 액수가 11억 그게 그건가요? 그렇죠. 나오는 게? 그리고 뭐 어떤 대가성 이런 것도 따지지 않는 그 당시에는 이제 특별검사였으니까 공무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또는 300만 원 이상 돈 받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1억 정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돈의 흐름이 잡힌 거예요. 이 돈은 다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딸이 받은 것이 박영수 특검이 받은 것처럼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인가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하나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증거인멸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또 쟁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판사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그 했던 판사님에서 이번은 윤재란 판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판사가 또 보는 이 시각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세 가지 측면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속 결정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늦은 밤에 통상 나오죠. 아니면 날을 좀 넘기기도 합니다만 뭐 아무튼 내일 아침 정도에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